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독 틈에 탕관이라는 우리말 있죠. 큰 독 사이에 낀 작은 그릇을 말하는데요. 강자들의 틈에 끼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즉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전쟁이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은 IRA법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다시 드러냈고, 또 중국은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했습니다. 자, 두 강국의 견제 속에서 우리는 또 언제 깨질지 모를 탕관,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새우 등 신세가 되는 걸까요?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이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전쟁 그 표현이 참 다양하잖아요. 패권 전쟁이다, 무역 전쟁이다, 관세 전쟁이다, 이제 또 공급망 전쟁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네. 공급망이 일단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고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공급망 이제 가장 쉽게는 빵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네. 누군가는 밀을 만들어야 되고, 네. 또 밀가루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 밀가루가 빵 생산 공장에 들어가서 빵이 만들어지고, 물도 섞고 우유도 그렇죠. 섞고 모두 섞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빵이 만들어진 빵은 또 판매도 돼요, 유통. 네.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우리는 빵을 소비합니다. 네. 이게 공급망입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맞아요. 어떤 특정 재화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전 과정. 네. 근데 특히 어떤 원자재와 부품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어떤 일련의 사슬, 네. 그걸 공급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연결망이 촘촘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 단위가 아주 커졌고 글로벌 경제니까 네. 이 연결망이 잘 이제 그 사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선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네.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그럼요. 우리 네. 자동차 생각하면요. 네. 내연기관차 부품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혹시? 잘 몰라요. 2만 가지가 됩니다. 2만 가지나 돼요? 그럼 2만 가지 부품 중에 네. 하나만 공급이 안 돼도 그러면 자동차는 못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공급망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자, 일단 미중 패권 경쟁의 그 속에서 지금 공급망 전쟁이 이제 얼마 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일단 선곡은 미국이 날린 것 같아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IRA법을 앞세워서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 네. 이런 의도를 밝혔어요. 예. 그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자, 일단은 미국은 전기차를 더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네. 어떻게 보면 전기차 보급 속도를 더 높이도록 네.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마련했어요. 근데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준다. 네. 그럼 그 국민의 혈세가 중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국 등 주요 적성 국가, 적성 우려 국가를 대상으로 네. 그들로부터 어떤 소재와 자원을 조달받아서 만들어진 전기차는 우리가 지원 안 해주겠다. 네. 또 중요한 것은 중국과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네. 가장 대표적으로 합작법인이 중국 지분 비율이 예를 들어 25% 이상이면 네. 그러면 우리는 보조금 제외 대상으로 만들겠다. 네. 보조금을 안 주는 차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 합작법인을 취소하거나 네. 중국이 예를 들어 80% 합작법인 만들려고 했는데 25% 이하로 줄이거나 네. 이것은 대놓고 우리는 미국 편이에요라는 표시죠. 그런 입장을 취하면 중국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도 보복을 하는 거죠. 네. 어떤 보복? 요소 공급 차단이라든가 네. 그 밖에 다른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들어갈 만한 핵심 소재들을 우리가 공급하지 않겠다 해버리면 네.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급망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중국의 보복이 가해지는 네. 그런 어떤 전쟁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법을 앞세워서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IRA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그거 좀 네. 설명해 주신다면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IRA의 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네. 물가를 좀 끌어내리겠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표현은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핵심 산업에 한해서 네. 보조금과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가장 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네.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과 네. 전기차는 또 2차 전지 충전 설비 다 포함해서 이런 영역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네. 것이 IRA 법안이고 네. 보조금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소비 가격을 떨어뜨린다. 네. 이런 느낌이지만 내막은 바이드노믹스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들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인데 네. 그러면 그 보조금과 지원금을 주는 대상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제한을 두겠다라는 네. 것이고 그 제한을 두는 과정에서 주로 중국이 반발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FEOC라고 네. 하죠. 해외 우려 기관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또 어느 나라죠? 네 나라를 갖다가 지금 적성 이란. 이란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나라들과 합작하거나 네. 그 비율이 25%가 넘거나 그렇죠. 그럼 안 해주겠다는 건데 일단 네.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의 지금 문제가 제일 걱정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네. 기업단에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보면요. 지금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회사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삼성그룹에도 하나 있고 또 LG그룹에도 하나 있고 여러분 포스코그룹에도 있고 뭐 셀트리온을 비롯한 각종 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미 양극재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네. 중국과 합작법인을 합작. 네. 만들어 나갈 계획들 다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대응을 안 하면 안 되고 네. 또 미국으로 가는 전기차를 생각한다면 수출을 네.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그 비율을 50% 정도 생각했다가 25%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든 거죠. 50%로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었어요. 기대였었어요. 근데 네. 50%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합작 비율이 중국의 지분 비율이 50%나 뭐 55% 이렇게 돼도 뭐 해당될 수 있겠지만 25%가 되니까 네. 대부분의 합작법인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비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 이런 이제 속내인 거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여기에 또 대중국 제재에 맞불을 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흑연 수출 통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반격에 나섰는데 이거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흑연이 이렇게 그 이슈가 될 만한 건가? 네. 네. 흑연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또 2차 전지를 만드는데 뭐 니켈, 구리, 알루미늄, 흑연, 히토류 이런 각종 자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소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냥 단순히 연필심으로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핵심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해당되고 네. 근데 전 세계 흑연 공급량, 생산량의 80%가 넘게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외장돼 있다는 거예요, 흑연이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가공도 하나요, 흑연은? 그러니까 네, 저기- 가공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천연 흑연이 있고 인조 흑연이 있는데 아, 인조 흑연도 네. 있습니까? 아.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인조 흑연이 네. 87%. 아. 그리고 천연 흑연이 72%. 네. 그러니까 막대한 양의 거의 흑연을 의존하고 있네요. 그렇죠.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당장 중국이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처신을 한다면 네.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흑연을 빨리 수급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한 혼란을 준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흑연뿐만 아니라 각종 소재 자원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네. 그걸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을 받는다. 요소도 포함입니다만 네, 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수밖에 거고 없죠. 그럼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네. 우리나라로서는 또 물가 상승에 기여를 한다거나 네.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만만하게 볼 과제는 아니라고 볼 수 그럼 있겠습니다. 흑연 수출 통제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흑연 수출 통제 자체를 뭐 이미부터 12월부터
뭐 본격화했었고요. 흑연 외에도 뭐 1월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다가 네. 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입장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지금 떠오르고 있고 네. 정말 저도 참 많은 기업들의 이 방문해서 이 경제 전망을 주제로 논의도 하고 네네. 강의도 하고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어떤 어려운 과제에 있는지를 좀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 정말 지금 이런 대중국 제재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중국의 한국으로 향하는 이런 공급망 차단 네.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네. 그럼 그것에 따라서 또 어떻게 대응할까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굉장히 심도 높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달 15일이었나요?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미중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분위기가 나빴던가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좋았죠. 네,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또 미국이 선공을 하고 또 네. 중국이 나서고 그러는 걸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쇼맨십을 보였다. 정상이. 한 달 전에. 예. 네네. 왜냐하면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굳이 얼굴 붉히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협조하겠다, 무역 전쟁 그만하겠다라는 종류의 메시지를 많이 던졌지만 네. 사실 양국 정상의 속내는 그 전과 동일한 상황인 거죠. 네. 또 비교적으로 본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들이 중국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이 굉장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 비율 통계로도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데 네. 그럼 바이든 정부든 아니면 뭐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거를 앞에 두고 두 후보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그 국민의 비호의적 중국에 대한 감정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겠죠. 네. 정치적으로도 예. 미중 패권 전쟁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네. 여러 가지가. 네. 그런 입장이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 뭐 단시일 안에 끝날 것이다. 그런 정상회담의 모습을 가지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좀 만나서 뭔가 호의적인 또 화해적인 그런 제스처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 방향대로 전개되진 않는다. 오히려 중국이 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에다 두고 양회? 뭐 대만을 뭐 이렇게 대만? 때린다든가 네. 뭐 양회를 또 개최해서 또 뭔가 대대적인 미국에 대한 경제 제재나 무역 전쟁에 또 대응할 것을 고민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또 서로 맞불을 붙이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현안을 두고 정말 이렇게 계속 뭔가 충돌을 빚어왔기 때문에 이게 참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네. 이걸 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좀 활용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다라면 네. 이게 간단히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우려가 되는데 일단 미국의 네. 공급망 제재에 맞서서 이제 핵심 광물 네. 자원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방화쇠를 이제 중국이 당긴 셈인데 그게 이제 불똥이 우리나라에 터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흑연은 좀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네. 이 요소수 이것 때문에 지금 또 걱정이에요. 이미 네. 뭐 사재기 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정부는 뭐 내년 언제까지인가 3개월 비축 물량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네. 안 믿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그 요소수 대란이 2년 전과 비슷하게 또 나타날 것인가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린다면 그 정도의 혼란까지는 안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정부 비축량도 있지만 네. 시장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오. 주유소마다 네. 차량용 요소 그 공급하는 시설들을 많이 배치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요소를 미리 요소수를 사놓은 그런 가구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요소수 공급을 위한 시장 재고가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때와 비슷한 요소수 대란 현상까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네. 지금 현재 요소수를 구입하려고 여러분 연락하거나 한다면 한 통 이상으로 살 수가 없거나 네. 이런 뭔가에 좀 안 좋은 불안한 상황은 전개되고요. 네. 근데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 요소수 대란이
그냥 뭐 몇 달에서 그칠 것인가.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요소 쿼터제 네. 그냥 아예 공식화하는 그러니까 산업 정책적으로 요소 공급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네. 요소를 대외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을 또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우당탕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뭔가에 지금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뭐 요소수 대란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2년 전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네. 뭐 좀 작은 수준의 그때보다는 작은 수준의 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고 좀 장기화될 수도 있고 네. 또 요소수뿐만이 아니라 희소 자원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자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기업 가서 또 강의하시면서 네. 뭐 고민을 토로할 때 네. 어떤 현실적인 대책을 제언해 주세요. 근본적인 대책들은 이제 정부의 대응책이 있고 네.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있거든요. 네네. 둘 다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중국이 요소 수출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네. 우리도 중국으로부터의 뭐 특정 자원이든 어떤 소재든 수입 쿼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요소 중국에 대한 요소 의존도가 네. 뭐 2년 전보다 지금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쿼터 제도를 도입한다면 네. 아예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나라로부터 조금 더 비싼 가격의 요소라도 수입해다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선 다변화를 그렇죠. 하겠다인 거죠. 다변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수입 쿼터제를 고민하면 어떨까? 아. 정책적인 제안이고요. 네. 두 번째 기업의 경영 전략적인 제안인데요. 네. 이렇게 자원 공급망 대란이 한 시일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고민이 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공급난 문제가 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 또 제기되고 또 제기될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기업 전략 관점에서도 원자재 예를 들어서 철이나 비철금속과 같은 그런 자원들을 네. 수입해다가 철강을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여러 기업들도 네. 그냥 수입해다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철 혹은 비철금속을 직접 광업을 뛰어드는 광산을 M&A하는 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네. 그것도 유망 비즈니스라는 거죠. 자원 전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유망 비즈니스로서 세계 주요 광산을 M&A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네. 그러니까 자원의 영토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여기지만 그렇죠. 네. 그러나 자원의 영토는 네.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M&A 네. 함으로써 아. 인수하는 거예요. 광산을.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기업들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유망 비즈니스니까. 네.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촉진제를 썼으면 좋겠다.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그렇죠. 도와줬으면 좋겠다. 기업의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네. 광물자원공사라든가 그런 기능을 할 만한 공공기관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그렇게 나서도록 노력해 주는 건 어떨까. 네. 이런 것들이 경영 전략이고 또 정부의 정책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로 한 가지 의견을 드린다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유독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시아 신흥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제를 마련해 나가는 네, 이건 네. 다소 외교 정책이죠. 네. 협력 체계를 만들 때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받는 대신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우수한 기술력 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주고 자원을 또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 네. 외교적인 협상력이 더 집중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핵심 광물 대화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왜 공급망 기본법을 발의를 해놓고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예. 어떤 공급망 차단으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이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